2030 매수의 증가와 급매물 소진,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은입니다. 자, 급매물 소진과 함께 강남 상승세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가 둔화됐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실제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2월 첫째 주에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락률을 봤더니 0.28%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4월 셋째 주 기준을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0.08%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라든지 수도권, 서울 지역을 본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좀 떨어지는 낙폭이 줄고 있다. 그래서 뭐 돌려 얘기하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주 대비로 4월 셋째 주 전주죠. 그러니까 4월 둘째 주보다 셋째 주가 소폭 이제 오르기도 했었고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르는 지역을 좀 봤더니 이제 강남구 쪽에 좀 몰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고, 송파구 같은 경우가 한 0.02% 4월 둘째 주 정도 올랐는데 이게 셋째 주 가보니까 0.04%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폭 이제는 오르고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 부동산에 다 똑같은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실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강남구만큼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뭐 전체적인 우상향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 뛰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줄어드는 뭐 폭이 확실히 줄고 있다. 이렇게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예,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차트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변화의 어떤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급매물이 좀 소진된 이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소장님, 우리 평론가께서 변화의 시기다. 네. 일단은 뭐 우리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 일단 지난 4월 달에 지금 하락세가 둔화되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 과연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어디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구 쪽이 좀 강세를 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전국에서 안 오른 이제 지역이나 아파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 올랐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오를 만한 것들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야, 저 구도심에 저렇게 나홀로 아파트 쟤도 올랐을까? 조사해보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호경기에 따라서 뭐 안 올라야 될 만한 상품도 다 오른 거예요. 분위기 호도돼서. 그래서 쟤도 오르고 쟤도 오르니까 나도 가격 올려야겠다 했는데, 매수자들도 얘 살려니 비싸졌고 얘 살려니 가격 올랐으니 저거라도 사야겠다 해서 그게 매칭이 되면서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따져보게 되면은 어떤 내재가치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품이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갈 만한 것들이 아닌 것들도 올라간 것은, 사실 요즘에 가격이 빠지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사실은 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방이 많이 몰려 있고, 그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고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한 것은 가치는 여전히 충분한데 가격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가 맞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당연히 좋은 지역에서 가격 하락한 것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초핵심 지역들, 좋은 지역들, 인지도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뭐 여의도나 뭐 한남, 성수, 뭐 마포, 뭐 한강변 라인들, 이런 것들 누구나 선호할 만한 그런 입지들은 뭐 지금 구입하는 게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잡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양극화라는 게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고 뭐 덜 안 좋은 것들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서 내가 가진 자금에 따라서 여유 자금을 이제 좀 남겨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라도 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핵심 되겠습니다. 지역이 지난 4월 지난달에 일단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4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앞으로도 그런 그럴 것이다. 어떤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인프라 구성이 안 됐고 새롭게 뭐가 뭐 새롭게 깔리고 이러면은 안 좋았던 지역이 확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서울을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인프라가 다 깔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만한 요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것들도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격차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가시는 전략이 이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지금은 굉장히 싼데
강남처럼 변할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들 찾는데 사실은 그런 건 이제는 없죠. 예, 지금같이 안정화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네. 자, 우리 그 평론가님이나 우리 그 소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 일단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돋보였던 게 2030의 어떤 청년층의 매수세인데요. 네. 그 자세한 내용하고 그 최근에 이제 청년층들이 그 자금을 구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일단은 그 이슈화 됐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네. 심리가 살아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2030 세대가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아마 기사를 보셨을 텐데 이게 또 자료가 또 나옵니다.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일단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을 좀 봤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고요. 2022년 12월에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29.8% 이렇게 나왔거든요.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근데 이게 2023년 올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4%로 증가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2030 세대들이 30%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 비중. 서울 아파트를 샀을 때. 그러니까 사실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2030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냐,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봅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를 나왔을 때 저는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상품.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에게 딱 맞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도를 확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는 이번에 그 데이터를 좀 더 봤는데 그럼 정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분들이 뭐 이걸 받았느냐? 실제 대출 전체를 봤습니다. 대출 상황을 봤더니 3월 달에 가계대출은 7천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 전체적으로 주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2조 3천억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이 풀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특례보금자리 현황을 본다 그러면 출시 두 달 만에 25조 원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부동산 수요자 90%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몰았더니 90%가 어떤 응답을 했냐면 나 이거 이용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기도 하고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상품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기존 대출 갚아나갈 수 있죠. 상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신규 주택 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때도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용했냐. 좀 더 조사해봤더니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 대출 상환, 그러니까 대안대출이죠. 이걸로 한 11조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를 이걸로 쓴 거고 특례보금자리로 또 반을 어떻게 썼냐면 신규 주택 가입할 때, 살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0 세대,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하고 있다. 근데 자금 재원이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연말까지 못 갈 거다.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이번 그렇죠. 연도 한시적이다 보니까 이거 연말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재원을 더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자금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기가 한시적이지만 그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 수요에 맞춰주겠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거는 일단 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봐서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아파트 뭐 거래량이 뭐 평소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에 집중된 거래량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은 좀 괴리가 있죠, 아파트와는. 지금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세 사기다, 뭐 빌라왕이다 이런 키워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를 좀 많이 달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그 집을 구하는 빌라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가 이제 가격이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일단 심리적으로 전세에 대한 좀 불신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사실은 그 빌라가 그동안 거래가 많이 됐던 거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재, 방금 말씀하셨던 건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되게 한정적이고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시장으로 이제 찾게 됐던 건데 그래서 그 실수요자 분들이 뭐 매매를 하건 뭐 내지는 전세 수요로 들어가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좀 안정돼 있을 때는 갭이 작으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막 성행하게 되면서 거래까지 잘 됐었으나 전세가 떨어지니까 갭이 벌어지니까 이제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수요자분들도 이제 뭐 그러니까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실수요자분들도 안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고 임차인분들도 좀 다 안타까워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빌라를 매수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전세를 들어가기엔 좀 불안하고 나중에 그렇죠.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월세로만 몰리게 되는데 너도 나도 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임차인분들도 높은 월세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임대인분들도 역전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모두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 그러면은 사실 전세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세를 사실은 안 들어갔었던 이유는 전세 사기 나오기 전에도 전세 수요가 줄긴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막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90%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텐데 그게 이제 높아지니까 오히려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월세를 옮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가 높아져서 이제는 전세가보다 월세가 더 어떤 임차 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전세로 옮겨볼까 하는 와중에 이 전세 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단순하게 그 정책적으로 자금을 기준금리는 아직 안 낮춰졌지만 금리 자체를 낮춰줬기 때문에 월세 들어가는 것과 전세 들어가는 걸 비교하게 되면 월세 들어가는 게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 내 돈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비싼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사회적 시스템으로 좀 잘 기반을 잡아서 임차인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 이제 전세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거래 활성화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 전세에 대한 대책이 정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확정돼야지만 네, 빌라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논할 경우에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한 걸 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그 네.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이슈에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의 질문을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하락세 둔화 그리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양새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럼 부정적인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미분양에 대한 사태에서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분양에 있어서 건설사 그리고 금융권에 있어서도 비은행권 부동산 PF를 일으킨 비은행권의 어떤 그 금융권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네. 불안할 텐데요. 네. 자, 이 지금 미분양 사태에 있어서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럼 미분양하면 일단 PF 대출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PF 대출 딱 떠오른다 그러면 같은 얘기지만 지방 부동산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벚꽃핀 순서대로 사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봤습니다. 미분양이 과연 어느 정도 돼 있느냐?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 5천 호 가구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정부가 정했던 것을 이제 넘어섰고요. 무엇보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과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10만 호까지는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한 10만 호도 갈 수 있다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높아지고 있냐면 1년 전과 비교해서요. 그때가 이제 미분양이 2만 5천 호 가구였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1년 만에 한 7만 5천 호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10만 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지방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PF 대출을 일으켰으면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해서 갚게 되는데 분양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는 꼬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금융비용이 증가되면서 이걸 못 갚으면 도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수님한테도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네. 현재 지금 미분양의 물량이 공식적인 물량이 지금 2월 달까지 7만 5천 세대예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감춰진 세대도 분명히 있을 거라 네. 여겨집니다. 또한 지금 비은행권이나 지금 금융권을 통틀어 가지고 PF 부실 자금이 한 130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개가 될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그 아까 긍정적인 시선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공식적인 집계자료만 보더라도 7만 5천 원이니까 이게 일단 절대 수치도 높지만 그 상승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올해 하반기도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분양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분양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의 경기 상황에서는 팔릴 만한 금액도 지금 똑같은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은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일단 청약자들 내지는 이제 그 수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일단 먼저 입주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구축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할 텐데 그 전에 구축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던 것이 크게 떨어지니까, 예, 비교 상품이 떨어지니까 우리 거가 오히려 비싸 보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20, 30% 떨어졌으면 분양가도 20, 30% 내지 그 이상, 그에 준하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 인하를 해줘야지만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 뭐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건설 그 시행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자구책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건 하지 않고 그냥 정부한테 이 건설업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니 뭔가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게 큰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에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어떤 조건부를 걸겠죠. 너희도 뭔가 좀 책임을 져라. 예,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왜냐면은 경기 좋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시행사업해서 큰 돈을 벌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그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금리가 작년부터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거나 한 차례 정도 마무리될 건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작년부터 높아진 이자에 계속 그나마 버텨오다가 하반기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손드는 그런 건설사도 많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더 어떤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쪽 시장을 안 쳐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부의 대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 일정 부분의 손해까지, 뭐 이득은 포기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뭔가 그 자구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번 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국회의 어떤 법 통과를 해야 되는 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회에 지금 그 표류하고 있는 법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법이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한다라는 이제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일단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투자자들 입장 아니면 실소자 입장에서 뭐 투자자 입장이겠죠. 분양을 왜 들어가느냐, 내가 분양을 왜 받느냐. 그건 대부분 이제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세에 끼고 이제는 말 그대로 분양 대금을 갚아 나가는 잔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가 항상 걸리죠. 이제 전매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3월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서 4월 7일 날 개정령이 통과됐거든요.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냥 땅땅땅 때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4월 7일 날 됐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비수도권 4년에서 1년 축소됐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이제 6개월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실 아파트가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뭐 전매 제한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전매 제한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되는데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집주인이 여기 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건 뭐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전매 제한이 됐는데 실거주를 하라니까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사실 폐지를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원래 통과하려고 26일 날, 4월 26일 날, 4월 26일 날 시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거 다시 한번 보류시켰어요. 근데 그 보류 이유가 바로 전세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난 하면 나와 뭔 얘기야 그랬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일단 전세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봅니다. 내가 만약에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해줬으면은 이거 그 말 그대로 갭 투자라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말로 아이러닉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둔촌주공 투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은 DMC SK뷰 그 아이파크 포레죠. 여기도 투자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이거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 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낭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아마 이 개정 사항도 될 것 같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동산 시장 혼란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면은 부동산이 더 혼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초안 완화도 사실 있었는데 이것도 개정이 아니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이 제초안 완화 부분도 이전 개정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도 많은 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매 완화는 법 통과가 됐지만 네. 지금 실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가 지금 국회에서 급 제동에 걸렸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실거주 의무와 지금 그 제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그 느꼈을 때 네. 가장 시급한 법 통과돼야 될 어떤 법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예. 과연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네. 혼란 어떻게 네. 지금 전망하십니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 분양가 전매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워낙에 안 되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건데, 이 뭐 정부랑 지금 국회 야당과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뭔가 안 되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취득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정부 발표안이 이제 확정된 걸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아까처럼 이제 시행령으로 된 것들은 대통령령이니까 그거는 그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지금 거대 야당을 지금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안 된 것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할 때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뭐 그거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급하다고 보고, 실제로 많이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들은 취득세 완화가 도대체 언제 돼요? 뭐 하소연하는 거죠. 제가 알 일 없지만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수 대기자, 매수 희망자인데 이게 안 풀리니까 난 좀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1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고,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면 다주택자를 양산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양단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자세로 취득세 완화 같은 것도 좀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2030 세대의 매수세 증가와 급매물 소진에 따른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